가끔 우리는 기술이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800년이 넘는 옛날에 중국의 한 발명가가 주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지진도 감지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휴대폰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며 더더욱 현대적인 기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옆에 용들이 있고 아래에는 개구리들이 있는 커다란 청동 용기입니다. 이것은 독특한 모양이지만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의 지진 감지기라고 불립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최초로 알려진 지진계는 132년에 중국 학자 장헝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나라 시대에는 지진이 중국에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지진이 나면 집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당시에는 큰 재난이 일어나면 하늘이 더 이상 황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황실은 지진 발생 위치를 즉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재난을 막기보다는 피해 지역에 신속히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장헝이 등장합니다. 그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문학자이자 수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관료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뮤지엄 그룹에 따르면 장엄은 천문학, 수학, 지진학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장치는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초기의 기구 중 하나입니다. 그가 만든 것은 처음 보면 기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다란 청동 항아리처럼 생겼습니다. 그 주위에는 8개의 용머리가 있습니다. 각 용의 입에는 작은 청동공이 하나씩 물려 있습니다. 아래에는 입을 벌리고 있는 8개의 청동 개구리가 있습니다. 멀리서 지진이 발생하면 용의 입에서 공 하나가 떨어져 개구리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용이 공을 떨어뜨렸는지로 진동 방향은 알 수 있지만 이 장치는 진동 세기의 강도는 알리지 않습니다. 또한 현대의 지진계처럼 그래프를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대에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먼 지방에서 지진이 나면 소식이 수도에 닿는데 며칠이나 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헝의 장치를 사용하면 멀리서 지진이 발생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푸안서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수도에서는 지진이 느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치가 작동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국의 서쪽 지역에서 실제로 지진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궁전은 조용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바닥에는 금이 가지 않았고 벽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청동공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치 마법 같았죠. 어떻게 청동 항아리가 인간이 느끼지 못한 지진을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진동의 출처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어떤 관리들은 이것을 속임수나 이상한 쇼, 혹은 믿기 힘든 것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장치가 어떤 것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관찰, 설계, 그리고 공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장형의 기계는 지금 우리가 쓰는 것에 비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들이 당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장형의 원래 장치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아는 것은 오래된 기록과 현대의 재구성을 통해서입니다. 놀라운 점은 옛날에 이미 이런 장치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계가 있었다니 장형의 발명품 중 또 하나 감탄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기, 위성, 센서, 그리고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청동 기계 설계와 움직임에 대한 깊은 이해만으로 그는 과학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질문이 시작됩니다. 만약 그 시절에 이런 종류의 발명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고대 지식이 사라졌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장치가 파손되었을까요? 흘려버리거나 아니면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때로는 기술의 역사가 단순히 계속 발전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놀라운 것을 발명했지만 세상이 그것을 잊어버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형의 기기의 진짜 설계도가 사라지고 원래의 기계도 없어지고 명확한 청사진도 남아있지 않은 채 남은 것은 용, 개구리,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때 떨어지는 구슬이 있는 청동 용기에 대한 오래된 기록뿐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과장된 이야기일 뿐일까?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래의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100%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복원과 연구를 바탕으로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마법이 아니라 단지 물리학일 뿐입니다. 버스 안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당신의 몸은 앞으로 밀려나가고 원하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타고 있는 것이 갑자기 멈춰서 생깁니다. 이것이 관성의 간단한 개념입니다. 어떤 물체들은 원래의 움직임이나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만 외부의 다른 힘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장형의 지진계 내부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큰 청동 용기 안에는 매달려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무거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진자처럼요. 그래서 멀리서 약한 진동이 오면 용기의 본체가 약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무거운 진저는 관성 때문에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작은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는 작지만 레버를 움직이기에 충분합니다. 레버가 움직이면 용의 입에 있는 메커니즘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공이 아래에 있는 개구리의 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용이 8마리 있기 때문에 진동이 어디서 오는지 방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들어보세요. 하지만 서기 132년에 이 발상은 매우 선구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대적인 지진계도 없었고 지진파를 읽는 컴퓨터도 없었으며 위성도 없었고 제넌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빠른 통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형이 만든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조기 경보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것은 지진을 막을 수는 없고 정확한 강도를 알려주지도 않지만 어느 방향에서 흔들림이 발생했는지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느렸던 시절에는 그것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도가 어느 지방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더 빨리 알게 되면 더 빨리 지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 기술이 항상 원시적이거나 단순히 옛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료가 단순합니다. 청동, 구슬, 지렛대, 그리고 진자뿐입니다. 하지만 설계가 제대로 되면 결과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또 다른 종류의 고대 미스터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이상 거대한 청동기계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궁전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작은 로마 컵입니다. 처음 보면 부유한 사람의 고급 유리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할수록 그 정체가 더 독특해졌습니다. 이것을 리쿠르고스 컵이라고 부릅니다. 대형 박물관에 따르면 이것은 4세기 후반 로마 시대의 유리로 만든 술잔으로 리쿠르고스 왕에 관한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 박물관의 소장품이며 독특한 색깔로 유명합니다. 앞에서 빛을 비추면 유리가 초록색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빛이 뒤에서 비치거나 컵 안을 통과하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마치 평범한 유리잔이 빛에 따라 갑자기 색이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이걸 보면 마치 마법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디크로이 글라스라고 부릅니다. 즉, 빛이 어떻게 통과하거나 비추느냐에 따라 보이는 색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마 컵이 더 놀라운 이유는 그 비밀이 유리에 섞여 있는 아주 작은 입자들에 있다는 점입니다. 브리티시 뮤지엄 연구에 따르면 라이쿠르고스 컵 유리에는 미세한 금과 은 입자가 들어있지만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일 만큼 크지 않은 금속 조각입니다. 이것은 매우 작습니다. 나노 스케일입니다. 더 쉽게 이해하려면 머리카락 한 올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많은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눈다고 상상해 보세요. 유리 속 입자들은 머리카락에 비해 훨씬 작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빛에 대해 독특한 효과를 냅니다. 빛의 방향이 다르면 다른 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초록색이 보입니다. 하지만 빛이 유리를 통과하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컵에 비밀 스위치가 있는 것 같지만 스위치는 버튼이 아니라 빛 자체입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게 단순한 페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표면에 칠해진 색이 아닙니다. 색깔은 바로 작은 금속 입자들이 유리와 섞이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또한 컵 전체에 효과가 고르게 나타나 단순한 우연이나 동전이 녹은 유리에 떨어진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유리 제작자들이 재료를 특별하게 혼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비록 그들이 현대적인 용어인 나노 기술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현미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그들이 현대 과학자들처럼 과학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실용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혼합이 올바르고 열과 과정이 적절하면 유리의 특별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대 세계에서 자주 있는 점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식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에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재료를 반복해서 실험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변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어떤 혼합이 효과가 있었는지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다음 장인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코거스컵은 단순히 아름다운 잔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장인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현대인조차도 멈춰서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라고 궁금해할 만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컵 뒤에 있는 아이디어가 현대 과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빛에 반응하는 아주 작은 금속 입자의 거동을 다양한 기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센서와 의학 연구도 그 중에 포함됩니다. 즉, 예전에는 부유한 사람들의 연회에서 손님들을 감탄하게 하던 물건이 이제는 현대과학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고대 발명품의 독특한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예술품이나 장식품으로만 여깁니다. 부자들의 보여주기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의 비밀을 밝히면 진짜 공학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엉의 지진계는 고대 중국이 운동과 관성을 어떻게 이용해 지진을 감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라이크루구스 컵은 로마 장인들이 아주 작은 입자를 이용해 빛의 색을 조절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두 세계는 다릅니다. 목적도 다릅니다. 하나는 재난을 위해 만들어졌죠. 하나는 사치와 전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둘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점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막연히 추측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실험하며 우리가 그 시대에 기대했던 것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의 움직임과 유리에서 빛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식이 그때 있었다면 그 시절에도 또 다른 힘, 즉 눈으로 볼 수 없는 힘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힘 말입니다. 하지만 그 힘이 금속을 통해 흐를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기라고 부르는 힘입니다. 하지만 고대 기술에 대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신비로운 것이 곧바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유물이 특이할 때는 과장된 이야기가 쉽게 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잃어버린 고도의 문명의 증거라고 바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도 이미 전기가 있었고 그것이 큰 비밀에 사용되었다고 말하징도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과장된 주장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가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에서 발견된 가장 논란이 많은 고대 유물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그다드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은 단순합니다. 작은 점토 항아리 하나, 그 안에는 구리 실린더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망에는 철막대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기본적인 배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다른 금속이 있고 안에 액체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연구자들이 처음 이걸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는 이게 약한 전류를 만들기 위해 사용됐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유물에 관한 몇몇 보고서에 따르면 1936년에 발견되었고 보통 파르티아 시대나 사산 시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진짜 용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큰 의문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게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전기는 어디에 썼을까요?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고 전구 같은 전등도 없었으니까요. 모터도, 충전기도, 가전제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고대의 조명으로 사용됐을지도 모른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사원 의식에 사용됐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사제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쓰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그다드 배터리가 사원이나 피라미드를 밝히는 데 사용됐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전기 시스템의 일부였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이 고대에 실제로 사용된 배터리라는 것이 아직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루마리나 의식용 물건을 담는 용기였을 가능성 등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흥미롭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른 금속과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 액체를 사용해서 복제품을 만들면 약한 전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집에 불을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계를 돌리기에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화학 반응으로 전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합니다. 더 쉽게 이해하려면 배터리가 약해진 장난감 선전등을 생각해 보세요. 아직 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주 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력도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터리라 해도 고대의 전기 도시의 증거는 아닙니다. 훨씬 더 단순한 용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는 이것이 전기 도금에 쓰였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약한 전기를 이용해서 얇은 금속층을 다른 물체 표면에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리로 만든 작은 물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을 적절한 용액에 넣고 전류를 흘려주면 다른 금속의 얇은 층이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솔직해져야 합니다. 전기도금 이론은 흥미롭지만 아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물이 사용되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그다드 배터리는 배터리와 비슷한 디자인을 가진 미스터리한 물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진짜 용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고대에 전기를 썼던 문명이 확실히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상한 것이 마법은 아니고 모든 이상한 것이 가짜도 아닙니다. 때로는 정답이 중간에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바그다드 배터리를 두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증거가 훨씬 더 명확한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의 엄청난 기계적 기술을 정말로 보여준 물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입니다. 1900년대 초 다이버들이 그리스의 안티키테라 섬 근처에서 고대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바닷속에서 그들은 단순한 돌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각상도 있었고 고대 유물들도 있었으며 침몰한 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식된 청동 램프였죠. 녹슬고 망가진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이 그걸 봤다면 그냥 쓰레기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져 내부를 보니 연구자들은 예상치 못한 기어들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기어들이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계였고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안티키테리즘은 고대 그리스의 손으로 작동하는 장치로 태양, 달, 그리고 천문 주기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을 최초로 알려진 아날로그 컴퓨터라고도 부릅니다. 더 쉽게 이해하려면 작은 나무 상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청동 기어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포인터들이 움직입니다. 이건 화면이 있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키보드가 있는 컴퓨터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해와 달의 주기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1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에는 사로스 주기를 이용해 식현상을 예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일식과 월식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어 온 주기입니다. 즉, 이것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단순한 장식품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계적 모형입니다. 요즘에는 일식이나 월식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고 싶으면 인터넷만 열면 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수학, 관찰, 그리고 뛰어난 기계적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패턴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기계로 만들어냈습니다. 지식은 단지 머릿속이나 종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움직이는 기호로 만들어서 달력과 천문도구, 계산기를 합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흔한 과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트북이나 휴대폰 같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전기가 전혀 없습니다. 화면도 없습니다. 현대 컴퓨터처럼 메모리도 없습니다. 아날로그 컴퓨터는 계산이나 움직임 표현에 물리 부품을 사용하는 기계로 옛 기계식 컴퓨터와 유사합니다. 또는 계산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옛날 방식과 비슷합니다. 기어가 정확하면 시계바늘의 움직임도 정확합니다.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에서는 기어가 정확하면 천체의 주기를 보여줄 수 있고 그걸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정밀한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대적인 도구는 없었지만 그들은 기하학, 천문학, 금속 가공, 기계 설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전과 조각상만 만든 것이 아니라 복잡한 기계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이런 수준의 기여 기술이 오랜 시간 동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지능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지식이 쉽게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작업장이 파괴되고 선생님들이 사라지고 기록이 없어지거나 이런 프로젝트를 지원하던 도시가 무너지면 제작 전통 전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술의 역사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기에는 발전하고 어떤 시기에는 쇠퇴하며 또 어떤 시기에는 바닷속에 묻혀 수천 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의 기술자들은 천문학뿐만 아니라 기계 원리도 활용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일식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렉산드리아의 헤로가 등장합니다. 헤로는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그리스의 엔지니어이자 수학자였습니다. 1세기에 살았죠. 그는 공기, 물, 열, 압력을 이용한 장치들로 유명합니다. 그에 져서 푸니마티카에서 그는 이러한 힘을 이용해 작동하는 다양한 기계들을 설명했습니다. 헤로의 기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그의 몇몇 장치는 불, 공기압력, 물, 그리고 간단한 기계 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자동 사원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큰 사원을 상상해 보세요. 앞에는 무거운 문이 있습니다. 사제 한 명이 제단에 다가가 기도하고 불을 붙입니다. 잠시 후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도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치 신이 그들의 기도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래에 숨겨진 장치가 있었습니다. 제단이 뜨거워지면 밀폐된 용기 안의 공기도 뜨거워집니다. 공기가 뜨거워지면 팽창해서 물을 다른 용기로 밀어냅니다. 용기에 물이 차면 무거워집니다. 무게 때문에 문에 연결된 밧줄과 도르래를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공기가 식습니다. 물이 다시 원래 용기로 돌아갑니다. 무게가 다시 가벼워지고 문이 천천히 닫히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기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단순한 과정이 있습니다. 불, 열, 공기, 물, 무게, 밧줄과 도르래. 그것들이 문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로는 자동문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판기의 초기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이 자판기는 음료수나 음식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판기는 신전에서 성수를 제공합니다. 사람이 동전을 넣으면 동전이 작은 레버 위에 떨어집니다. 동전의 무게 때문에 레버가 움직이고 밸브가 열립니다. 그러면 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 동전이 용기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레버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밸브가 닫힙니다. 단순하지만 정말 똑똑한 장치입니다. 이것은 고대 동전 투입 기계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헤론의 가장 유명한 발명품은 아이올리 필리입니다. 이것은 증기를 이용해 회전하는 속이 빈 금속공입니다. 이렇게 작동합니다. 아래에서 물을 데우면 물이 끓으면서 증기가 됩니다. 증기는 금속공 안으로 들어가고 두 개의 곡선 노즐을 통해 밖으로 나옵니다. 증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공을 밀어 회전하게 만듭니다. 마치 풀어놓은 풍선과 같습니다. 한 방향으로 공기가 나오면 풍선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이올리 필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종 증기기관과 연결된 초기 아이디어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혁명 시기 기차나 공장에서 사용된 증기기관과 같은 증기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거운 객차를 끌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증기의 힘을 보여주는 초기 시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것은 열과 증기가 움직임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당시에는 큰일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미 증기의 힘을 알고 있었다면 왜 고대 시대에는 산업혁명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그들이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실용화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첫째로 증기 압력을 견딜 안전한 금속 부품 제작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금속이 약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밀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증기가 새어나갑니다. 둘째,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나무, 숯 또는 다른 열원도 필요합니다. 셋째,
이걸 대규모 작업에 사용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물레방아, 동물, 인력, 노예제가 있었고 노예제 덕분에 부자들은 비싸고 위험한 기계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왜 복잡한 증기기관을 써야 할까요? 그렇다고 노예제만이 이유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경제 시스템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헤론의 아이올리 필리는 로마 제국이 기차를 가질 뻔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초기 불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은 증기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음을 알았지만 이를 산업화하기엔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발명은 지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올바른 시기, 올바른 재료, 올바른 도구, 올바른 경제,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올바른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른 고대 기술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장엄의 지진계는 고대 중국이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라이크루구스 컵은 로마 장인들이 미세한 금속 입자 덕분에 색이 변하는 유리를 만들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그다드 배터리는 미스터리를 사실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진짜 용도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티키테리 메커니즘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천문학을 위해 복잡한 기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히로의 기계들은 예전부터 사람들이 자동화, 자판기, 그리고 증기동력 운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발전은 항상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발명했다고 해서 그 즉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발명이 그 시대보다 앞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식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아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단순히 추측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고 실험하고 자신들이 가진 재료로 기계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유물들이 주는 진정한 교훈입니다. 지혜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땅, 물, 바람, 열, 빛, 금속, 그리고 별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이 끊기거나 기록이 파괴되거나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아무리 발전된 지식이라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래의 문명이 우리의 깨진 휴대전화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도 없고 신호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상태로 말이죠. 그들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유리인가? 장난감인가? 의식용 물건인가? 아니면 한때 손바닥만한 작은 물건으로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었던 문명의 증거일까요? 그때 우리는 지식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지식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끊기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세상이 미스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